여기 북한산 우역입니다. 오늘 또 북한산 가려고 신설 우이선인가 경전철 타고 왔습니다. 북한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단풍 구경하려고 이 코스로 왔었는데 그 후에 처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맨날 북한산만 다니니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2주 전에 그 관악산 가기 전에 금요일날 너무 오랜만에 촬영 가니까 20일 만에 가니까 섬으로 가려고 여기 서해안에 그 인천 앞바다에 그 자월도 가려고 인천 연안부두에 가가지고 배 타려고 했는데, 이 자월도 가는 배가 아침 7시 하고 오후 1시 30분 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배는 그 3시 45분에 한 번 있고 4시에 있고, 그러니까 가봤자 이게 1시 반 배 타면은 돌아오는 배가 막배가 1시간 반 후에 있으니까 이게 뭐 섬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날 관악산 갔는데 촬영한 SD카드 깨지는 바람에 다 날리고, 그래서 자월도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갈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관악산 갔다가 핸드폰 아이폰을 계곡에 빠뜨리는 바람에 사망했어요. 한 6년 썼는데 액정이 다 깨져 가지고 안 그래도 교체해야 되는 건데, 뭐 잘 됐기도 뭐 별로 아깝진 않아요. 대신에 제가 삼성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로 오늘 대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전 시간에 이제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정도 깠으면은 충분히 그게 엉터리라는 거를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그때 이제 에리 프롬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인용을 했었는데, 그 프롬도 이 막스 베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응? 그래가지고 또 프롬이 또 엉터리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롬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뭘 주장하냐면, 간단히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니까 베버가 그 16세기의 청교도가 불확실한 구원에 따른 불안을 떨치기 위해 졸라 노가다만 하다가 그 코모드 돈 모아가지고 대자본을 형성해서 대자본은 아니지, 소자본이라고 아주 인정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룩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프롬은 이 베버가 주장한 그 청교도의 불안을 그대로 인정해요. 이게 뭐 상당히 가상적인 베버만 주장하는 불안인데 이걸 인정해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16세기에 이제 개인을 탄생시키고 자유를 주었는데, 이 독일인들은 이 자유를
갑자기 주어지니까 이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20세기에 그 히틀러한테 힘을 휘둘려 가지고 나치즘 독재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요 프롬의 주장이 또 완전히 개소리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이 4월 초팔이라 이렇게 연등이 쭉 걸려있네요. 일로 올라가면 도선사 올라가는 방향이기도 하니까 연등들이 쭉 걸려있어요. 프롬의 주장을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프롬은 이제 근데 두 가지 점에서 개인을 해방시켰다고 주장을 해요. 프롬이 여기 뭐 하네. 여기 뭐 축제, 물놀이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 운영하네요.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본주의가 중세 봉건 사회의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인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방시켰다고 주장을 하죠. 두 번째는 마틴 루터도 주장하는 거죠. 루터가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카톨릭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죠. 이게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를 획득했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프롬의 책을 보면 근대 자본주의의 결정적 요소들, 즉 자본, 시장, 개인적 경쟁 등은 그것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함께 16세기에는 이미 다 생겨나 있었다. 즉 자본주의가 개인을 해방시켰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협동조합 체제, 즉 길드 체제의 통제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 마지막 문장은 잘못됐죠. 이게 개인의 해방이란 것이 중세 신분질서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더 큰 것이지, 길드 체제로부터 해방된 거는 뭐 유대인들이 주로 한 것이지 뭐 일반 사람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롬의 주장을 보면은 전에 베르너 존바르트가 16세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맞다는 거를 프롬도 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프롬은 더 시대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르너 존바르트는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태동됐다고 주장했는데, 프롬은 전 유럽에서 다 이미 16세기에는 자본주의가 생겨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존바르트 주장보다 더 시대적으로 자본주의의 탄생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이 19세기 후반에 합리적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다고 한 말은 이게 개구라라는 거를 프롬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물소리가 엄청 크네요. 이거 요새 이번주에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엄청 불었어요. 여기 좀
지나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공구리를 안 쳤으면 진짜 여기가 멋있는 폭포인데 공구리를 쳐가지고 다 망쳤어요. 여기가 소기천 계곡이죠. 소기천이 뭐 작년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전에는 이제 이름이 딴 거였어요. 이게 우이계곡이었는데 이게 소기천으로 나중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기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 천상병 시인의 뭐 귀천 이 시에서 이름을 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기가 이게 우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쪽이 우이동이라 가지고 그거를 우리말로 해서 소기천 계곡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프롬은 낙원은 영원히 사라졌고 개인은 혼자서 세계와 맞선다. 그는 무한하고 위협적인 세계 속에 내던져진 이방인이다. 새로운 자유는 강한 불안감과 무력감, 의심과 동요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뭔데? 사진을 찍네? 별건 없는데. 여기 큰 물이 있죠. 여기 큰 물이 있는데 왜 모기장 같이 걸쳐놨지? 그리고 프롬은 고립된 개인이 적대적인 세계에 놓인 결과 생겨나는 근본적인 불안은 브루크하르트가 지적했듯이 르네상스 시대의 개인의 특성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프롬이 브루크하르트 역사학자 같은데,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은 그 베버가 주장하는 그 구원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이라는 게 이미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응? 이게 이제 베버는 이게 구원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이라고 개구라를 쳤는데,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시대가 격변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그 불안이죠. 정확하게는 그걸 이제 베버는 청교도를 둘러대 가지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브루크하르트에 따르면 이미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태동이 14세기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야죠. 따지고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제 주장은 1492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알함브라 칙령으로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서 전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이게 발생했다고 존 바르트의 주장에 따라서 제가 인용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브루크하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16세기에 자본주의가 등장한 게 아니라 몇 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6세기 이전에 스페인을 거점으로 유대 상인들이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때 이미 자본주의가 전 유럽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보는 게, 그게 이제 무리 없는 얘기죠.
그리고 전에 이제 독일 농민전쟁 얘기할 때 이미 그때는 16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16세기 훨씬 이전부터 이제 종말론이 떠오르고 있었고, 15세기에도 그 농민하고 수공업자들의 봉기가 빈번했다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자본의 계획이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밝힌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의 과제가 르네상스도 자본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거를 밝히는 거로 봐요, 저는. 그래서 폴 존슨의 그 기독교 역사책에도 쓰여 있듯이 또 유대인들이 르네상스에도 앞장섰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근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에라스무스 같은 정체가 의심스러운 여자들 하고 그 인문주의자들을 좀 알아보면은 이게 그걸 밝혀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이 그 막스 베버의 그 주장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불확실한 구원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 가지고 노동에 대한 강박신경증을 일으켰다고 프롬은 쓰고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이죠, 정신병. 청교도들이 그 불안에 시달려 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다, 이런 주장이죠, 이게. 그래서 프롬이 쓰기를, 이 참을 수 없는 불안 상태와 자신이 너무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괴로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칼뱅주의에서 두드러지는 바로 그 특성이다. 차가 많아가지고, 도선사로 가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일로 선흥각 쪽으로 가야죠. 칼뱅주의에서는 열광적인 활동과 무언가를 하려는 충동이 발달했다. 이런 의미에서 활동은 강제성을 띈다. 이런 종류의 노력과 활동은 내적인 힘과 자신감의 결과가 아니라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도피일 뿐이다 라고 이제 프롬이 썼어요. 여기서 이제 프롬도 베버하고 똑같이 인간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이제 그 불안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열광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 인간이 무력하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카톨릭 그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에서는 이런 시각이 없어요. 이런 시각이 좀 미약한데, 이게 갑자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에서 이런 시각이 강해졌어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좀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것 같아요. 선전이죠, 선전. 이 프롬의 책에서도 그 중세 카톨릭의 인간관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보면은 성 안토니오가 말했듯이 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캄을 비롯한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이 제시한 인간상은 가련한 죄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둔스 스코투스는 의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지가 개인적 자아의 행위인 것은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이라도 인간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오캄은 인간의 본성은 죄 때문에 정말로 타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가 보기에 죄는 하나의 행위일 뿐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의지는 자연력이나 그 밖의 외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걸 보면 이제 중세 카톨릭 인간관이 이렇게 죄인이라든지 무력한 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돈만 그냥 졸라 빠지게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게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 봐도 이걸 봐도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에 또는 르네상스 이전에 개인이 없었다는 소리는 이제 개소리라는 게 다 드러나죠. 프롬은 자본주의가 개인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탄생한 게 아니라 노예가 탄생한 것이죠, 이게. 베버나 프롬이 인정하는 그 청교도의 불확실한 구원에 따른 불안은 이게 소설이고,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중세 사회가 급격히 몰락하고 근대 사회로 들어섬에 따른 그 시대적인 격변에 따른 불안이죠, 이게. 이런 불안이 이제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전 유럽에 퍼져 있는 공통된 현상이었는데, 이걸 이제 베버나 프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종교개혁으로 인한 불안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은 가져왔으나 예정설의 결정론이나 금욕주의를 통한 종교적 속박이 극심해졌다는 점에서 루터가 주장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카톨릭에 국한된 것이었고, 도리어 그 청교도 윤리의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하고 노동 강박이 실제로 중세 카톨릭보다 인간의 자유를 훨씬 좁혀버렸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경제적 궁핍이 심해진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 가지고 경제적 자유도 중세보다 더 좁아졌죠. 설사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봉건 신분 질서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가 없는 그런 명목상의 그 정치적 자유는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프롬이 주장하는 근대 개인의 탄생과 자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운드가 제대로 녹음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또 다리로 건너가야죠. 또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넘쳐요. 여기로 가면 이제 좀 물소리가 좀 줄려나 모르겠어요. 날씨도 흐리고, 겨울에는 항상 방송할 때마다 일자의 빛이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짐에 따라, 더워짐에 따라 일자도 점점 보기 힘들게 됐어요. 이 프롬도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루터는 사람들을 카톨릭의 권위에서 해방시켰지만 그보다 훨씬 압제적인 권위에 복종시켰다. 그것은 바로 신의 권위였다. 신은 인간을 구원해주는 본질적 조건으로 인간의 완전한 복종과 개인적 자아의 절멸을 강요한다. 이게 루터뿐만 아니라 칼뱅은 더 심하죠. 칼뱅은 더 극단적이죠. 이게 칼뱅의 신은 이게 루터보다 더 절대적이죠. 루터는 그래도 카톨릭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좀 부드러운데, 칼뱅은 엄청 엄격하고 가혹한 신정 정치였죠.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 개인을 해방시킨 게 아니죠. 전혀 신의 권위에 더 철저히 속박됐다고 봐야죠. 프롬이 이게 자기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이런 말까지 쓰면서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롬이 주장하는 개인의 탄생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노예의 탄생이고, 근대 시민이 이 명목상으로만 봉건사회의 신분 질서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실제로는 자본주의에서 목표도 없이 무의미하게 죽도록 일만 하면서 노동 착취당하는 노예로 전락했다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리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베버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란 게 이게 사실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아니라 유대교 사상이죠. 이게 유다이즘이에요. 그런 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 아미시들이 유명하죠. 아미시들이 그 전통 생활을 고수하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전기도 안 쓰고 기계도 안 쓰고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의 분파예요. 이 사람들도 개신교죠. 근데 이 사람들 복장을 보면은 그 유대교 초정통파의 복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커먼 옷에다가 그 책 넓은 그 시커먼 모자 쓰는 거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가 이 전체적으로 유대교를 흉내낸 것이라는 거를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아미시들이 이 맨발로 많이 다닌대요. 그거는 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제세례파의 교리 본질이 유대교라는 거를 모를 것 같아요. 종교개혁에서 중산층들하고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거는 이게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프롬도 주장하는데, 이게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엉뚱한 방향이라는 게 카도릭이죠, 카도릭. 응? 그러니까 이게 종로에서 빰 맞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 당시에는 이미 자본가들이 어떻게 대적해 볼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자본가들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카도릭은 이미 14세기부터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형편없었죠. 그래서 딱 만만한 상대였기 때문에 카톨릭한테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 그 에리 프롬이 주장하는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완전히 헛소리고, 그러니까 프롬은 근대에서 봉건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시민이 얻은 자유를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특히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독일인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나치 같은 파시즘에 빠져 가지고 독재 체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말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건 전 유럽의 현상인데, 그리고 자본주의가 확산된 것도 전 유럽의 현상이고, 왜 개인이, 프롬의 주장대로 하면 개인이 탄생한 거는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유럽적인 현상인데, 전 유럽에서 이제 자유를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왜 독일에서만 파시즘이 나타났냐,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에리 프롬은 이 자본주의를 합리화하는데 동원된 어용학자예요. 삼류학자도 못 되죠. 그래도 학자라고 얘기하려면은 주장이 허접하긴 해도 맞아야 되는데, 이 프롬 같은 사람들은 베버도 그렇고 뭐 유명하긴 한데, 뭐 위대한 학자라고는 하는데 진짜 주장이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학자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쓰레기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본의 입장에서 자본을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분석함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 여기 계곡이 나타났는데, 계곡이 물이 많네. 여기 건너기도 힘드네. 잘못하다 빠지겠는데? 미끄러지는 작살인데? 여기 엉금엉금 기어서 건넜어요. 근데 여자들도 잘 건너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어영학자고, 자본의 입장에서 모든 걸 분석하니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유대인 학자들의 특징인데, 그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